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5개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궤변을 늘어놓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재판부는 관저의 요새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실상 사병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관저에는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로 만든 게 모두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첫 강제 수사였던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만을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했다는 겁니다. 2차 체포를 앞두고는 경호처 직원들의 총기 소지와 위력 순찰도 목격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오찬 행사에서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하였으며 그러면서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1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국가의 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물론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온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가 위법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헌정 붕괴고 국정 마비고 국익이고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거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만큼 범행이 이루어진 용산구 관할인 서부지법에 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압수나 수색 같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 적용될 뿐 체포처럼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엔 해당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적법했다는 겁니다. 법원 첫 판단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법리적 쟁점이 모조리 배척당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해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에 징역 5년 형량에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치화해서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통치 행위가 언제든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범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특검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본회의부터 반복된 필리버스터 정국, 국민의힘과 공동전선을 꾸린 개혁신당 천하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꼬박 하루를 꽉 채워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 정권 부감 참시하는 특검 올릴 그런 시간에 통일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기 무섭게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속전속결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특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넉넉하게 전방위 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야권 지자체장을 표적 삼은 정치 보복이라는 게 야당 시각인데 내란 외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한 혐의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점을 파고든 겁니다. 실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공안통치라는 말로 선거 개입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릴 게 없는 2차 종합특검으로 지방선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국민의 목소리.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설 연휴 전에 사법개혁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올해도 민생경제 대신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이 주요 전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단독 영수회담도 요구했는데 법여권은 냉소적인 표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텐트에서 양복 차림으로 나옵니다.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첫날 밤을 지낸 모습입니다. 장 대표는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를 듣거나 환율 전쟁 이야기, 다수가 옳다는 착각 등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곧 굳은 표정이었지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오자 한박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이고.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통일교와 공천헌금, 쌍특검 관철까지 연대하자고 재확인했습니다. 50m 거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까지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사당 담장 넘어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저는 다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합, 배드캅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통합하자, 화합하자, 야당도 국정 파트너다 이런 얘기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하고 시간 끌기 하고 돈공천 특검도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장 대표 단식장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지켰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시끄러웠던 당도 관망 쪽으로 다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당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2차 종합특검 제2요구권 행사 등 국정 기조전환 7대 요구를 촉구했고 단독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한간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다만 여권은 생뚱맞은 단식쇼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위기에 처한 장 대표가 셀프 구명에 나섰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저는 단식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입니다. 장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승부수를 걸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벌어진 일촉즉발 갈등 상황은 잦아드는 기류입니다. 다만 윤리위 재심 기간 열흘은 흐르고 있고 뾰족한 출구 전략도 현재로선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차례 좌초됐던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지만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구석이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황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1인 1표제 안건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 경북 등 민주당의 험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취약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또 한 번의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고 전당원 대상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최고위원들 사이 이견도 적지 않았던 거로 파악됩니다. 연임 도전을 앞둔 정청래 대표에게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여론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당원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친청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고 맞서는 상황까지 연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일각에선 투표율이 과반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동시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노렸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잡음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경찰의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등 당내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는 당헌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안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수개월 뒤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품 전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기존 주장과는 엇갈리는 설명인데요.
경찰이 1억 원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16시간 넘는 2차 조사에서 무소속 강선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을 돌려받은 시점까지 진술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공천이 결정된 뒤부터 몇 달이 지나서야 강 의원 측에서 돈을 다시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선 의원은 지난달 SNS를 통해 자신은 즉시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며 반환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과 사무국장 남모 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도 이렇게 셋이 만난 사실을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지만 강 의원 지시에 따라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자신은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품 전달 사실도 남 씨 보고로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헌금 1억 원을 둘러싸고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 경찰의 물증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4년 전 만남이라 통신 기록이나 차량 운행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오는 20일 강 의원 소환을 앞두고 관련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강 의원은 외부 노출을 피하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군경이 합동조사팀을 꾸린 지 나흘 만에 한 민간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북측에 무인기를 보냈던 건 이 용의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인터뷰를 자처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학원생이라는 이 인물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사진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군의 기종도 아니고 해당 시기 무인기를 운영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철저한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경 합동조사팀이 구성된 지 나흘 만에 용의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알렸습니다. 조사팀은 이 용의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한 경위나 신원 정보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대외적 보안 속에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용의자를 조사하며 자세한 경위를 추궁한 걸로 알려졌는데 조사가 채 끝나기 전 이 용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사람일 뿐 실제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언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0대 대학원생이라는 A씨는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에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는데 설계와 달리 무인기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자신도 걱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용의자와 A씨와의 관계, A씨 주장 전반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 걸로 파악된 가운데 주장의 진위는 향후 수사로 규명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 고룡마을에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을 모두 끄는 데까지 무려 8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아직 컴컴한 새벽,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불길은 계속 치솟고 가득 뿜어져 나오는 연기도 멈출 줄 모릅니다. 소방관들은 위태롭게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난 건 새벽 5시쯤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차가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깨서 나왔는데 차가 많이 있었어요. 사지구 마을회관 근처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육지구까지 확산했고 인근 야산으로까지 뻗어나갈 것이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1,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을 모두 끄는 데는 무려 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화재로 무너져 내린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철제 기둥은 쓰러졌고 가전제품들도 새까맣게 불탄 채 널려 있습니다. 헬기까지 준비됐지만 안개가 짙게 껴 제때 띄우지 못했고 마을 구조상 소방차가 대거 진입하기 어렵고 불에 잘 타는 자재들도 많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들이 떡섬이나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마을 주민 250여 명이 대피했고 이재민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난 건 취약 시간대인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4지구와 6지구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이재민도 다수 발생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막막한 처지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새벽에 난 큰 불은 순식간에 구룡마을을 휘어감았습니다. 주민들은 허둥지둥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4, 5, 6지구 주민 2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4지구와 6지구에 있는 집은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내가 버스 운전하는데 운전하다 말고 차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때 이미 온 게 내 집은 벌써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데 적어도 120여 세대, 19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강남구는 구룡중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주변 호텔에 임시 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한정 대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거의 한 150채 넘게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대책이 없어요. 아직은. 이제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는데.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위한 수용 절차가 끝나 토지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대피한 주민들도 모두 애초에 마을을 떠났어야 하고 집을 고쳐서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SH 관계자는 임시거처로 이동한 주민들에게 S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일부가 임대주택 이주를 거부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주장할 경우 새로운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버스가 인도 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 브레이크 문제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구급차 여러 대가 서 있고 인도 주변에 선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한창입니다. 인도 위로 돌진한 파란색 버스 앞부분은 건물 화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낮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역 근처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농협 빌딩으로 돌진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속도가 거의 100km 가까이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사람 다친 거를 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2명이 돌진하던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들도 상처를 입는 등 모두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이곳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 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는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00m 넘게 돌진하다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벌어진 버스 돌진 사고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좀 너무 놀랐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종각 근처에서 좀 큰 사고가 있었는데 50살 남성인 버스 운전기사 대상 음주와 약물간이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결함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피해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원종 부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최원종은 모친 차량을 몰고 행인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20살 대학생이었던 김혜빈 씨와 65살 이희남 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의 범행 동기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이 있다는 망상이었는데 범행 3년 전 고연성 성격장애를 진단받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으며 범행 이틀 전에도 부모를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혜빈 씨 유족들은 최원종이 스토킹 범죄 조직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또 서랍에 숨긴 흉기를 발견했던 어머니가 관심을 좀 더 가졌다면 흉기 난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최원종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개월여의 심리 끝에 법원은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유족에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도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원종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딸이 좋아했던 대학교 과 잠바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원종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게 제일 원통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징후가 있었던 만큼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재판부가 일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또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나. 유족들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을 국가 안보와 직결시키며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무기로 약값 인하를 끌어냈던 것처럼 그린란드 문제에서도 관세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향해 관세라는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장관의 워싱턴 빈손 회동 직후 나온 만큼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그린란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여야 의원들은 덴마크를 방문해 그린란드에 대한 연대와 덴마크 주권 존중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초당파 의원단은 그린란드는 자산이 아닌 동맹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some 75%, will say we do not think that that is a good idea.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올해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일 여당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성을 되찾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월드컵 보이콧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란 옛 왕정의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신정체제는 곧 무너질 거라며 귀국할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에 이어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신정체제를 향해 이웃 나라들을 침공한 것을 넘어 자국민까지 살해하는 폭력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 so-called Islamic Republic is not the government of Iran. It is a hostile occupying force that's hijacked our homeland. The Islamic Republic is close to collapse. 팔레비는 국제사회에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도부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comprehensive plan for an orderly transition which is ready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서자 일단 군사 개입 카드를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하고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란 당국자들을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은 미국을 찾았습니다. אנחנו פועלים במוכנות מלאה למגוון רחב של תרחישים. בשבועות האחרונים חיזקנו יכולות והגברנו את המוכנות בכל הגבולות.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란을 넘어 영내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만은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혼 사안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 있을 거라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16일 심리혼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잠시 누그러졌던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무효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계획까지 발표되며 우리 정부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운명을 가를 미 연방 대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관세 무기화 정책은 더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관세 횡포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력해진 상호 관세를 대신해 품목 관세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에 법안을 대체를 해나갈 건지 혹은 마땅한 법안이 없을 때에는 행정 조치로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란 듯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 25%를 매기는 계획을 시작으로 추가 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당장 25% 관세의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도 예정되어 있고 또 1단계 협상의 결과도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지만 미국이 대미 투자와 연동해 관세 면제를 제시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에도 다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 외환시장 여건에선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가령 원전 플랜트 사업이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정하고 설계하고 건설에 들어가는 데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을 목표로 잡은 지난해 미국에선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이 지나치다는 주장인데 과연 한국의 투자는 어떤 수준일까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인공지능 양강인 두 나라는 수백조 원이 드는 초대형 AI 기반 시설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빅테크 5곳이 쏟아부은 돈은 3,9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자본 지출이 5,150억 달러, 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모두 수익으로 이어질까?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며 AI 거품론이 부상했습니다. Will 2026 be the year of the AI bust in financial terms? And what then happens to the technology if then the bubble burst? 이제 막 국가가 나서 AI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질문입니다. 투자 실패가 정부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기가와트 정도쯤의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만들어야 합니다. 1,400조를 7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200조 원이면 올해 정부가 파격적으로 배정한 AI 예산의 20배입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는 거품이 일기엔 미미한 수준이란 시각입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산업 전체가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자본 규모가 성패를 가르는 AI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문제, 투자적인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할 텐데 큰 틀에서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대세의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AI 기업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AI 대가 체제도 대폭 개선해서 주요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수익원에서도 증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가 시작하고 시장이 완성하는 구조, 실제 자생력 있는 AI 생태계가 태동할 수 있을지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로 간 국민연금공단을 콕 집어 지역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지방 이전 취지를 살릴 묘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조 원,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후 10년, 연기금 규모가 3배 가까이 느는 사이 지역 낙수 효과는 물음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전주 지역 경제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체 뭔 도움이 되냐.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현재 전주의 교두보를 확보한 기금 운용 위탁기관들은 대개 비상근 직원을 두거나 상근 직원 한두 명을 보낼 뿐입니다. 이른바 연락사무소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둘러보니 일부는 집기만 둔 채 인기척 없이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 전주에 사무소를 낸 자산운용사 9곳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수백 곳이 이곳 전주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유인책을 주고 직원 정주 여건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운용사들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그러면 전주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회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인력에 대한 확대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당근만 내밀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5년 동안 외부 운용사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만 11조 8천억 원.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위탁 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회의론이 안팎에서 여전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단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분만으로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까지 국민 노후 자금을 맡길 수는 없다는 고민이 남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적으로 공단의 지역 기여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기금 수익률을 지키면서 전주의 지리적, 제도적 한계까지 개선할 범정부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약품 관리는 허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들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의 50배 넘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은 모두 2곳. 매장에는 모두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약을 판매하는 구조상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복약 지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많이 사줬는데 다른 건 별로 얘기가 없으셨어요? 네. 이런 창고형 약국의 구조는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약사회가 이곳을 포함한 울산 창고형 약국 2곳을 상대로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판매된 겁니다. 문제가 된 성분은 감기약 등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인당 최대 4일분, 약 10정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약사회 조사 결과 울산의 창고형 약국 2곳 모두에서 많게는 기준의 50배가 넘는 양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윤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불법 마약류 제조는 물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산품과 다른 약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판매되어야 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공산품과 그렇게 함부로 판매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약이 될 수 있는 재료고 오남용이나 위험한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약사의 책임인데 그게 전혀 안 되어서 한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의약품 등을 과다 복용해 환각을 경험하는 이른바 OD 파티가 유행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두 약국 모두 해당 의약품을 매대에서 철수했지만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소비자들의 안전이 편의성과 가격 경쟁에 가려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Perfected start for 2020. It's all in the mind between the ears.
bastante prosperidade, saúde para todo mundo e que o ano entre com muita positividade.ลอยกระทงนะคะก็เป็นเหมือนกันเราได้ขอโทษพระแม่คงคาปล่อยเรื่องไม่ดีไปกับพระแม่น้ำคงค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หมือนเทศกาลอื่นก็จะมีวัฒนธรรมอื่นๆ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อีกอะจ้ะ So it's more seeing around and spending time with the family. I think it's really nice. 날씨와 교통 상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번 주말은 다행히 큰 추위도 없고 눈 예보도 없기 때문에 양일 모두 지난주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노선에 정체가 특히 집중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바로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오전 11시 때 정체가 정점을 찍겠는데요. 이때 경기권에서는 군포와 용인 일대,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 지나기가 가장 힘겹겠습니다. 1번 경부선 시구간인 서초 부근은 10분 전보다 양방향 모두 지나는 차량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실한 정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을 통과하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역시 지금은 소통 상태가 원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대관령 부근은 상습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구간이죠. 다리 위와 터널 주변을 지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지금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과 원주 일대 포함해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도 현재 남양주 요금소에서 양양 분기점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다행히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해안은 오전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7도, 대구가 영상 2.5도, 부산은 영상 6.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도, 청주 5도, 대전과 전주 7도, 대구 11도, 창원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또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강력 한파도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